대정부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국무총리가 일방적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양 교섭단체 양해도 없었고 의장의 허가도 없었습니다. 기록으로 확인되는 한 국무총리든 대통령 권한대행이든 지금까지 없었던 일입니다. 4월 임시의 대정부 질문은 진즉부터 예정된 일정입니다. 다른 일정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것은 가당치 않습니다. 시급 현안 처리와 민생 현장 점검을 핑계대는 것도 납득되지 않습니다. 국정 공백은 총리 혼자서 메꾸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와 소통하고 협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까? 대정부 질문은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실시되는 것입니다.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정 전반을 묻는 자리입니다. 헌법 62조 2항 국회나 그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는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 국회 출석 답변은 내키면 하고 아니면 많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의 근본인 국민 주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헌법적 의무입니다. 국무총리와 국무총리의 일방적 불출석이 헌법을 무시하는 것인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인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정부 질문은 모레까지 진행됩니다.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국회 출석 의무를 강조합니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무책임한 태도가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치, 외교, 통일, 안보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11분입니다. 네, 조용히들 하십시오. 대정부 질의하는데 국무위원이 오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국회를 위해서도 마찬가지고 대정부 질문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정부에게 묻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무총리 또 그 권한대행이 되더라도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은 여야도 없습니다만 어떤 정당이건 간에 국회의원이면 대정부 질의에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지적하는 국회의장에 대해서 항의하는 것은 전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모두 11분입니다. 의원 1인당 질문 시간은 답변 시간을 제외하고 12분이며 질문 과정에서 전광판에 시각 자료가 표출되는 시간은 발언 시간에 포함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의 질문 취지와 내용은 의석 단말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서울 성북갑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우원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내란의 그 밤 이후로 국민이 기다리던 대통령 파면 후 첫 번째 맞이하는 대정부 질의 자리입니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드디어 국민이 승리했습니다. 민주주의가 이겼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 말씀하신 바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인 총리는 또다시 국회에 불출석함으로써 이 역사가 증명하듯 국민이 승리한다는 이 자명한 진리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내란이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끝까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외교부 차관 나와 주십시오.
예, 차관님. 네, 한덕수 대행이 국무회의에서 오늘 미 정부하고 협상 시간에 돌입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해석할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정부는 징검다리 역할에 머물러야 합니다. 지금 한덕수 대행이 뭔가를 중요한 것을 결정하겠다고 지금 생각하는 모양인데 국민들이 굉장히 우려하고 있거든요. 차관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권한 대행으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히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하고 한덕수 대행 통화할 때 배석하셨죠. 네, 배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레이트 콜이라고 했는데 무슨 내용으로 통화하셨습니까? 저희가 보도 자료에서 밝힌 것처럼 한미 동맹 또 그리고 조선업 LNG 분야 협력이나 무역 균형과 같은 통상 문제 그리고 북핵 문제에 대해서 의논했습니다. 지금 그 통화 다음 날에 스콧 베센트 장관이 한국, 대만, 일본이 LNG 프로젝트에 큰 돈을 투자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트럼프 대통령이 통화 직후에 원스톱 쇼핑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방위비 분담금까지 패키지로 의견이 나눠졌던 건가요?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평가할 입장은 아니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의논을 했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미국과 협의를 해 나갈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통화 과정에서 유력 대선 후보 한덕수라는 언급이 있었습니까? 이미 저희가 밝힌 것처럼 정상 통화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언론에 이걸 전달한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 중 하나겠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차관님 이외에도 누구 배석했나요? 대행실 관계자 그리고 외교부 실무자가 배석을 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이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적 세계관을 볼 때 서로 무언가를 거래하고 나서 유력 대선 후보라는 말을 들은 것 아니냐, 도대체 무엇을 팔아먹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날 통화는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앞으로 한미 간에 어떻게 협의하고 협력해 나갈지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고 구체적인 그런 거래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 기록되는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이죠. 네네. 나중에 문제될 만한 일이 없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전 말씀하신 그런 식의 통화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지금 한덕수 대행이 출마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계속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차관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언급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2019년도에 강효상 전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내용에 대해서 공개를 했다가 재판받고 있는 거 아시죠? 네. 아까 유력 대선 후보 한덕수라는 걸 국내 언론에 흘린 사람은 법적 책임을 져야 됩니다. 3급 기밀을 누설한 거거든요. 아시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그렇습니다. 사실이라면 어떤 게 사실이라면요? 언론에 유출했다는 게 사실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라도 법적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는 기밀 누설 사항입니다. 자, 차관님 하나 더 여쭤볼게요. 심우정 검찰총장 따님 문제. 네. 그 2024년도에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매뉴얼을 외교부가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에 차관이 누굽니까? 제가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본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작년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차관이. 그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거냐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행정기관 비공무원 공정채용 표준기준 업무 매뉴얼 이거를 2023년 3월에 권고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1년 후에 외교부에서 이 매뉴얼을 만들었어요. 근데 만들 때 차관이 지금 차관이시고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써놨어요. 공고일 기준으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공고하고도 박사학위 수여 예정자를 최종 선발하면 뭐라고? 채용 비위라고 사례를 적시해 놨습니다. 이때 담당 책임 차관이
지금 답변하시는 차관이세요. 아시죠? 제가 알기로는 이 공무직 및 근로자 기준에 관한 그런 매뉴얼은 외교부가 2020년부터 유지하던 것이고요. 지금 이것은 아마도 업데이트된 버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데이트할 때 책임자가 차관이시라고요? 그런데 채용 비위 사례로 적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교부는 이걸 지키지 않았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예시로 해놓은 곳이 051 기준 박사학위 소지자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당시 국립외교원에서 내놓은 그 공고문에 보면은 저희 외교부 공고문에 보면은 051 기준이라는 그런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를 하면 그냥 석사학위 소지자로만 돼 있습니다. 지난번 긴급 현안 질의 석사학위 소지자라고만 해놓고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이 그 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모르고 기회를 잃어버린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석사학위 소지자 또 석사학위 소지 예정자 이렇게 명확하게 앞으로 수정을 하려고 합니다. 매뉴얼에 있는 것은 공고하지 않아도 거기에 적시되어 있지 않아도 적용되는 거로 봐야 하지 않나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외교부가 그때 냈던 그 공고문에는 051 기준 국민들이 지금 그 변명을 듣고 누가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사실을 말씀드린 변명을 하는 게 아니고 사실관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공고문에 필기와 면접 점수를 각각 50%씩 한다고 돼 있죠. 그런데 왜 필기 점수는 반영하지 않았습니까? 면접 점수는 50% 반영했잖아요. 그 부분은 제가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만 신민경 씨는 서류 접수 당시에 서류 3등, 면접은 1등이었는데 면접 1등이었어요. 필기는 시험을 쳐놓고도 점수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어요. 우선 공고문에는 서류 전형 점수는 합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서류는 그렇고요. 필기와 면접 시험을 합쳐서 합격자를 발표한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0%가 어떻게 정확하게 반영되지에 대해서는 제가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누가 보더라도 수사 대상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수처에서 수사가 개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요거는 더 확인해 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하나 걱정되는 게 있어서 물어봅니다. 지금 대선이 딱 50일 남았거든요. 외교 공관에서 우리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기한이 촉박한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대로 홍보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사관의 경우는 아직도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가 팝업으로 띄어져 있어요. 그거는 띄워놓고 선거 안내는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즉 광저우, 뉴욕, 주 독일, 호주, 이태리 전혀 지금 홍보가 되고 있지 않아요.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제가 바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자료 답변도 제대로 없을 뿐만 아니고 후속 조치가 지금 바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어요. 이거는 국민 기본권 실행을 하는데 방해를 하는 겁니다. 저희가 그 재동포청하고 바로 그 준비에 착수를 했지만 좀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자, 행안부 차관님 나오시죠. 예, 행안부 차관입니다. 네, 차관님 4월 8일 날 우리 한덕수 대행이 문영배, 이미선 두 분 후임자 선정하는 국무회의에 참석하셨죠? 국무회의는 아니고 국무회의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의견들을 서로 나눌 때 이완규 법제처장이 그 자리에 있었죠? 제가 그까지는 기억을 잘 못하겠습니다. 간담회였습니다. 말 그대로. 참석자를 기억을 못합니까? 자세히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국민들 앞에 거짓말하시면 안 됩니다. 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때 계셨는지 안 계셨는지. 네. 차관님 부끄러우신가 봐요. 아니, 제가 정확히 잘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참석 여부에 대해. 이완규 법제처장이 지금 국수본으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죠? 예. 지금 수사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행안부는 별도로 수사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호를 받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국수본에 대해서. 큰 틀에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차관이 챙기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수사 내용에 대해서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큰 틀에서 보면 수사 개별 하나하나는 다 관여하지 않더라도 내란 관련된 직접적인 피의자 혐의로 조사를 받은 거 아닙니까? 그것도 국무위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는 차관이 책임을 지고 수사 상황이 점검이 되도록 조치하는 게 저는 옳다고 보거든요.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예, 법무부 장관님 나오시죠. 예, 장관님. 예. 지금 법제처가요, 헌법주석서라는 걸 발간을 했거든요. 거기에 보면 대통령 직무대행의 범위는 현상 유지 위주로 해야 된다, 새로운 걸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서울대 총장이자 한국법학교수회 회장인 성낙인 교수 헌법학 책에도 권한대행의 범위 밖에 있는 게 헌법재판소장, 헌법재판관, 대법원장, 대법관 등의 임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견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이 없고 학계나 실무에서는 다양한 견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저는 여러 견해 중에 여러 가지 상황을 나누어서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권리와 사고는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헌법재판소 구성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문제되는 부분은 행정부 몫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서 총리께서 필요성이 있다면 임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총리께서 판단하고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한덕수 대행이 12월 26일인가요? 담화문 발표한 내용 아시죠? 거기 보면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라고 한덕수 대행이 본인 입으로 직접 발표한 발표문이에요. 이때와 지금은 대통령께서 권한 정지 상태인 경우하고 완전히 거리된 상태하고 상황이 좀 다른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법꾸라지의 면모를 지금 정확하게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표현이 좀 과하십니다. 지금 헌법기관의 임명과 하면은 헌법기관들이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헌법기관의 기본은 국민의 선출과 헌법에 나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자의적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권력을 자의적 행사하는 거, 그게 지금 이번 내란 사태를 부르는 핵심적 원인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정의 가장 기본 정신인 삼권 분립의 원칙도 많이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삼권 분립의 정신이기 때문에 권한 대행은 선출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권한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헌법기관의 구성의 원리는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대통령과 국회 같은 선출된 권력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 권한 대행이 그 선출된 권력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 말입니까? 그거야말로 제2의 내란이다 이거죠. 명백히 위헌적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이거는 지명을 철회하라고 보고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게 법무부 장관의 직무적 책임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총리께서 여러 가지 다 고려를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은 그런 이유로 임명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완규 처장하고 비상계엄 난 다음 날 안가회동 하셨죠?
만났습니다. 예. 거기서 무슨 말씀하셨었어요? 여러 번 국정조사 과정과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무슨 말씀하셨어요? 저희들 그때 다 말씀드린 내용이 그날 아침에 저희들 행안부 그다음에 비서실 다 사의를 표했었고 그런 과정에 뭐 식사라도 한번 하자 하는 연락이 와서 식사를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지만은 뭐 제의 겸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습니다. 지금 장관께서 내란 공범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으시죠? 저는 내란 공범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고 내란을 공모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벗으시려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덕수 대행이 내란 공범이라는 차원에서 충성하신다라는 말씀을 듣기 싫으시면은 헌재재판관 지명을 당장 철회하라고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시겠습니까? 총리께서 여러 가지 고려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합니다. 그 부분이 특히 지금 헌재에 가처분 사건으로 계류 중에 있으니까 제가 옳고 그름을 다 말씀드리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대통령 관저로 갈 때 500만 원 정도의 캣타워, 2천만 원 정도의 흰옥기 욕조가 설치됐었다. 그런데 이사 과정에서 이게 운반이 됐다라고 하는 정황이 나왔거든요. 이게 횡령 아닌가요? 저는 그 내용을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횡령 아닐까요? 여러 가지로 좀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뭘 따지죠? 어떤 경위로 했는지 우선 사실관계를 제가 모르니까 대답을 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한 일주일 정도 사이에 관저 가신 적 있나요? 제가요? 네. 저는 직무정지를 당한 상태라서 어디로 가지를 못합니다. 대통령이 지금 그 파면 이후에 사적 만찬을 즐겼다고 나오잖아요. 모르겠다. 알지를 못합니다. 보도 안 보셨습니까? 저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게 만약에 예산으로 사용됐다면 횡령이지요? 그것도 뭐 가정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라서 제가 대답드리기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이게 유력 정치인의 부인이 사적으로 법인카드를 썼다고 해서 김혜경 씨의 경우에 검찰이 수사를 어마어마하게 했잖아요. 이거 수사해야 되겠죠? 내용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확인이 되면 수사하시겠죠? 검찰에서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제가 지금 당장 모르겠는 부분이 그런 내용이 검찰이 직접 수사권 범위에 들어가는지를 우선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하고 필요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인하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내용을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수사가 필요하다는 거는 당연히 인정하실 거죠? 수사의 필요성은 사실관계가 우선 뭔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언론에 나온 걸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언론 그 보도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법무부 장관은 수사 지휘권이 있지 않습니까? 수사 지휘권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금 정말 우리 대한민국 역사를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박살을 낸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분입니다. 이런 분이 이런 횡령을 하는데 법무부 장관이 그렇게 소극적으로 답변하셔야 되겠습니까? 사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확인되면 바로 수사하시기 바랍니다. 확인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을 끝까지 지킬 것입니다. 끝까지
더불어민주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영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남 창원 마산 하포 출신의 국민의힘 최영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 해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대한민국 민주화 산업화 본산, 대한민국 지중해 도시, 이제는 AR 디지털 자유무역 도시로 거듭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마산하포 최형두입니다. 올해 광복 80주년입니다. 대한민국이 식민지 폐허, 분단과 전쟁, 잿더미와 보리고개를 넘어서 민주주의 시장경제 모두 선진국으로 도약하여 이제 서방 선진 7개국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로에 섰습니다. 한때 선진국이었던 남미 국가들이 연이은 탄핵과 부패, 분열로 추락하는 일이 남의 일 같지 않다고 국민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관세 전쟁, AI 기술 경쟁 중입니다. 일본의 이시바 총리를 궁지에 몰았던 일본의 야당은 이런 관세 전쟁 앞에서 정쟁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나오십시오. 네, 헌법재판소의 탄핵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셨습니다. 국민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으시겠죠? 먼저 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드릴 말씀 많습니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헌법재판소에서 제가 한 최후 진술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예, 1번 슬라이드 보여주셨습니까? 참 윤석열 정부 임기 내 탄핵 소추안 발의 현황이 놀랍습니다. 우리 장관님도 이 탄핵에 줄탄핵에 수렁에 빠졌다가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복귀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하게 국민들의 신뢰에 자리 잡을 수 있는 배경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서로 상호 존중과 관용 그리고 가지고 있는 제도적 권한 행사의 절제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게 바로 민주주의를 걱정하는 세계 석학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무부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법의 지배, 법치주의, 즉 법 절차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누구라도 똑같은 권리를 누리며 수사와 재판을 신속하게 이끌어서 정의를 조속히 구현할 수 있다는 믿음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쪽에 관련된 부분은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법치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현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각 분야마다 다소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맡고 있는 법무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수사 절차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있고 여러 가지 제도 개선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이후에 수사권과 관련된 부분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하고 지연 수사 부분도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법치주의가 형식적 법치주의에 흐르지 않도록 다들 노력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아쉬움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슬라이드에 사법기관 신뢰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예, 법원, 검찰, 경찰, 우리 법치주의의 기둥이라 할 기관들의 신뢰도가 매우 낮습니다. 절반 이하입니다. 이렇게 된 데는 정의의 지연, 지체된 정의의 문제도 있겠죠? 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 중 한 사람은 지난 정부 당시에 시장, 지사 시절에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가 시작되고 재판이 진행되었지만 벌써 몇 년째 재판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사의 지연과 재판의 지연 모두 검찰과 사법기관 모두가 반성해야 되고 좀 더 신속한 재판과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선거법 재판은 633 원칙이죠. 633 원칙이 뭡니까? 선거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33이 뭡니까? 1심, 2심, 3심 합해서 633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공정선거를 이룰 수가 있겠죠. 거짓말로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을 제책할 수가 있겠죠. 그런 취지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후보 자격이 없는 사람을 빨리 공직에서 끌어내릴 수가 있겠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633 원칙이 이렇게 안 지켜지는데 법무부는 이 법의 지배를 이끌어가야 하는 대표적 정부 부처로서 이것을 너무 속수무책으로 계십니까? 저희들이 신속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법 재판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지연되면 앞으로 선거에서 거짓말, 허위 주장, 불법 선거를 하고도 임기를 다 채운 일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거 그냥 이렇게 방치하실 겁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검찰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민주당 의원 여러분 의석이 170석입니다. 우리는 108석이고 표결로 모자라는데 국회에서 한마디 하는데 이렇게 자, 법치주의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됩니다. 이러니 국민들이 유권무죄, 무권유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러니 법의 지배, 법치주의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모로 검찰과 법원이 사법기관이 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정의를 이루어야 할 정의부, 법무부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러죠? DOJ죠, Department of Justice 아닙니까? 예, 정의부 장관 아니겠습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법 정의 구현이 지체되어서 우리나라 민주주의 법치주의의 믿음이 흔들리는 상황, 매우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자, 마침 우리 의석에서 나온 이야기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을 석방시킨 그 법원의 결정의 취지는 뭡니까? 한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직무정지 기간 중에 언론을 통해서 본 두 가지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구속기간 산정과 관련된 기존의 입장과 좀 다르게 구속기간이 도과됐다는 내용 하나하고 그다음에 수사기관들의 수사권이 있는 행위였느냐 하는 부분이 두 가지 쟁점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기현 재판부의 그 설명 자료에 보면은 지금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 수사 이런 문제들이 만약 이러한 논란을 그대로 두고 형사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상급심에서의 파기 사유는 물론이고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도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들었죠. 그렇게 이게 법원에서 이제 알고 적법 있습니다. 절차의 중요성, 수사권이 있느냐, 이 수사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느냐, 체포를 적법하게 했느냐. 장관님 잘 아시겠습니다. 미란다의 원칙에 나오는 그 미란다는 무고한 사람이었습니까? 절차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초등학생들도 다 아는 미란다의 원칙은 사법에서 절차의 문제, 적법 절차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느 사람을 뭐라고 제명을 몰아놓고 그렇게 해서 몰아붙인다고 만일 제명이 결정되고 파면되고 구속되고 한다면 그게 법치국가가 아니겠죠.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어떤 사람은 법에 정한 재판 절차 시한도 다 어기고 무한하게 재판을 연기시킨다면 그것 역시 법의 지배에 어긋나겠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법무부 장관은 굉장히 중요한 직책으로서 그 탄핵에서 참 험한 사태를 겪었습니다만 다시 탄핵에서 헌법재판소에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는 부당하다고
결정을 받아 당당히 나오신 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법의 지배를 다시 일으키셔야겠습니다. 자, 금수완박 이후에 검찰의 부패 수사 능력 저하가 OECD의 걱정 대상이 되었습니다. OECD 반부패 수사기구 뇌물방지협약 이행그룹 WGB라 그러죠. 실사단이 지난 연물 방문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제가 그 직무 정지 기간 중에 다녀서 정확한 예. 내용 모르겠습니다. 이게 파악해 보십시오. 이게 세계 선진 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면서 아니 권력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지연되는데 다른 사람들 다른 부패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의구심을 품는 건 당연하겠죠. 그래서 OECD가 부패 문제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것 때문에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수 없고 그리고 반부패 수사 기능이 수사권이 전반적으로 약화되는 현상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습니까? 수사는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의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검찰이 의원님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국민의 신뢰도 상당히 저하되어 있고 그다음에 수사 절차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수사 경비 등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후배 검사들이 최선을 다해서 반부패 수사에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예, 우선 자료 화면을 좀 봐주십시오. 네타냐후 총리 자료 한번 볼까요? 자, 이게 이제 뉴욕타임즈하고 지금 AP통신에 나온 사진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금 지도자의 부패 혐의, 이 지도자의 부패 혐의를 사법 절차에 따라 처벌해야 하는데 그걸 못하게 하려고 저 지도자가 사법부를 흔들고 법제를 흔드는 문제로 이스라엘이 몇 년째 엄청난 내용에 빠졌습니다. 모사드도 소용없고 철의 장막도 소용이 없습니다. 모사드에게 바로 침공당하지 않습니까? 이 같은 사태가 법의 지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법의 지배가 무너지면 그 튼튼한 나라도 어떻게 무너지는지를 보여주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선거법뿐 아니라 여러 가지 범죄 혐의로 1심에서 유죄받고 또 상당한 유죄 심정이 굳은 이런 분이 이제 대통령 후보로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만일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이미 진행되던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도 저희가 소추 면제 조항에 소추라는 개념에 어디까지 포함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가정을 전제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즉답을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우리 국회가 걱정해야 될 게 저런 대목입니다. 저렇게 정말 강구하던 나라,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여서 국가안보에 관해서는 똘똘 뭉쳤던 나라도 바로 저런 사법부에 대한 신뢰, 사법 리스크를 들기 위해서 국가 지도자가 사법 시스템을 흔들면서 나라가 얼마나 큰 혼란에 빠지는지를 한번 명심해야 될 시기 같습니다. 자, 예. 이제 재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주장이지 않습니까? 자, 이제 개헌은 시대적 사명이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총리도 안 오시고 해서 이 개헌에 관련되면 정부 부처는 어디입니까? 주무부처가? 저희들도 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정부 내에서 얼마 전에 우리 국회의장께서 대선과 함께 개헌을 하자고 제안하신 적이 있는데 물론 이재명 예비후보와 민주당이 그절로 지금 이게 불발됐습니다만 그 정부 내에서도 개헌안을 검토하거나 개헌 절차를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정부에도 개헌안이 정부안으로 제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논의가 진행되면 적극적으로 그 논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외교부 장관님, 차관님 오시죠. 네, 고생하셨습니다. 예. 차관님,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에 좀처럼 포승이 먹고 있지 않습니다. 이 강대국들이 휴전 또는 종전협상에 개입하고 있습니다만 지연되고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될 조짐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미국의 신행정부 들어와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이제 신속하게 끝내기 위한 노력을 지금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에 이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아직 크게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 우리에게는 어떤 리스크가 발생합니까? 지금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이로 인한 새로운 군사 무기 기술의 이전 등이, 그리고 또 하나 북한의 젊은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그 피해 대가로 북한에게 부당한 대가가 지급되는 이런 문제가 심각해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우리의 가장 큰 우려 사항은 러시아와 북한 간의 불법적인 군사 협력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한미일 협력을 근간으로 인도 태평양, 중동, 아프리카, 남미와 좀 더 밀접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미중 패권 갈등에서 또 러우 전쟁 사이에서 우리의 안보와 산업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런 점에서 외교부가 집행하는 ODA 정책의 변화도 매우 긴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ODA 예산이 얼마나 늘었죠?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예. 갖고 있습니다. 2021년 3조 7천억에서 2025년 6조 5천으로 2배가량 늘었습니다.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책임과 역할이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리 예산 심사를 해보니까 ODA 불용 예산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니까 수원국의 사정으로 집행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ODA 방식을 우리가 밖에서 다리에 져주가는 게 아니라 해외 우수 인재를 우리 국내로 유치해서 교육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 우리나라의 발전에도 기여를 하고 또 우리나라 지역 대학이라든가 연구 R&D 인력 확보에도 기여를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도와주는 국가의 든든한 인맥을 쌓는 게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전에 몇 차례 미국의 미네소타 프로젝트 같은 거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ODA 정책의 변화가 좀 있습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ODA와 관련해서 저희는 지금 그 ODA가 늘어난 만큼 효과적으로 또 적기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 같은 해외 인재를 우리 국내에 유치해서 교육을 하고 장기적으로는 그 나라에 도움이 되게 하지만 우리한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도 많은 사업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네, 아세안 국가의 협력이 특히 중요했습니다. 한 아세안 협력의 사업으로서 지금 카이스트가 아세안 공학 기술원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제조기업에 필요한 우수한 연구개발 인력을 아세안 국가의 최우수 공대 졸업생으로 유학을 받아서 ODA 자금으로 공부를 시키자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경남이 캠퍼스와 또 경남의 거대 제조기업들이 그 육성 지원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외교부가 아세안 국가의 의견을 타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우선은 의원님 작년부터 이 말씀 주셔서 저희가 우선은 그 한아세안 협력기금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재원을 조성하는 게 먼저인데요. 그래서 예산 당국하고 작년에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만 올해 예산엔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단 예산 당국과 협의를 거쳐서 재원이 확보가 되면 아세안 국가들하고도 협의를 해서 한아세안 협력기금을 집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자 합니다. 네, 새 정부에서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문제가 제일 주제로 다뤄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동서고금의 역사에서 한결같이 보여주는 진실이 있습니다. 한 공동체는, 한 국가는 외침이 아니라 내파, 내부 분열로 망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국회, 우리 정치를 보면서 저희 책임도 큽니다만 또 헌법재판소가 지적했듯이 거대 정당들의 책임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내부 분열과 혼란을 딛고서 강국 80주년의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삼각파도, 퍼펙트 스톰이 밀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가 AI 혁명이라든가 하는 모든 분야에서 앞서 나감으로써 80년간 지난 시기 우리 앞선 세대들이 피와 땀과 세계에 꼭 필요한 나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국회가 분열의 전당이 아니라 통합과 미래의 전당으로 함께 만들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영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경기도 안양시 민병덕 의원실 지역 구민들이 와 계십니다.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대방 메아리 모임이라고 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경기 남양주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국회 부의장 및 동료 의원 여러분, 남양주 국회의원 김병주입니다. 내란숙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서울의 봄이 왔습니다. 하지만 내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거나 내란에 동조한 사람들이 잇따라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란에 동조한 국민의힘도 마찬가지 국민께 석고 대제해야 하나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을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선 출마설에 휩싸인 모습입니다. 매우 부적절한 행태라는 걸 지적하면서 대정부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나와주세요. 내란숙의 윤석열이 파면된 지 열흘째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사실은 내각이 총사퇴하고 거국 내각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판단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은 법무부 장관이나 실제 장관들은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윤석열 파면 정부 여기에 대해서 그럼 법무부 장관으로서 사과해야 된다 생각하는데 사과 한번 하십시오.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탄핵을 의회에서 소추를 해서 제가 탄핵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 탄핵 재판은 과정에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내란을 저보고 말씀하시는데 내란은 아직 재판 중에 있고 제가 내란의 공범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무슨 사과를 하라고 하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윤 정권 대통령이 파면됐으면은 그 강요들은 당연히 정치적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법적 책임은 나중에 재판정에서 시비를 가리면 되는 것이고 저희들 그 다음 날 사의를 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회에서 말씀하실 때에 저희들 대국민 사과를 하라고 하셔서 다 같이 일어나서 사과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12.3 내란 직후고 지금은 파면이 됐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럼 다시 사과할 수 있죠. 사과하시겠습니까?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윤석열 내란 수계가 관저에서 나오면서 어차피 5년 하나 대통령 3년 하나 이기고 돌아온 것 아니냐 걱정 마세요. 개선 장군처럼 뻔뻔스럽고 비양심적이고 이런 말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말 듣지 못했습니다.
뉴스 안 봅니까? 예, 요즘 안 봅니다. 그럼 지금 제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오면서 개선 장군처럼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대통령 이기고 돌아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전 대통령의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부적절하죠.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김영배 의원이 질의했을 때 12월 4일 안가 모임에서 참가했잖아요. 저녁에 법무부 장관께서 그때 2차 계엄 토의는 안 했다라고 얘기하셨죠. 조금 전에. 당연합니다. 그러면 1차 계엄에 대한 대응에 대한 토의였겠네요. 대응이라는 게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건지 앞으로 어떻게 말 막 줄 건지 그 토의 아닙니까? 그런 목적을 갖고 모인 자리가 아닙니다. 12월 4일 날 온 국민은 2차 비상계엄이 할지 밤을 새우고 있는데 안가에서 저녁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저희들 즐기면서 오랜 시간을 밥을 먹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법 앞에 모든 국민은 평등하죠.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예외는 아니죠. 누구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형사재판에 나오는 윤석열 내란숙에는 지하주차장 쪽으로 지하도를 이용했고 촬영도 재판 촬영도 안 됐습니다. 이거 윤석열만을 위한 특혜 아닙니까? 그 과정은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필요에 따라서 한 조치로 생각됩니다. 법 앞에 평등해야 되는 대한민국이 법 앞에 불평등하다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법무장관은 이럴 때 한마디 해야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거는 법원에서 판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에서 법 앞에서 평등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언급할 내용이 아닙니다. 외교부 장관님 나와주세요. 외교부 차관. 국무총리 한덕수 대행이 대통령 권한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여러 요구가 있어 고민 중이다라고 얘기했고 이것이 언론에 공개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답변 드렸듯이 정상간 통화 내용에 대해서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흘러나온 것은 대단히 비밀이 보장이 안 된 거고 비밀 위반이죠. 저는 그에 대해서는 저희가 밝힌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외교부에서는 수사를 의뢰하든가 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조사하시겠습니까? 외교부가 정할 사항이 아니고 정상간 통화였기 때문에 판단을 한다면 총리실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외교부에서 외교에 이러한 것은 대단한 결례죠. 또 중립적인 선거 관리를 해야 되는 대행으로서 출마 운운을 외국 정상과 한다는 것이 대도체 제정신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간 통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윤석열의 아바타이면서 윤석열과 실제 내란의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보이고 뻔뻔하게도 위기관리를 못하고 대선 나가겠다 운운하면서 외국 정상하고도 하면은 협상력이 올라가나요? 내려가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외교 전문가로서. 정상 통화 내용과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민간 국가 내일부터 효력이 발휘가 되는데 우리나라 계속 포함되어 있습니까? 의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지난 3월 20일에 산업부 장관하고 에너지부 장관 간에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앞으로 신속하게 협의한다는 합의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계속 지금 실무 협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 그대로 포함이 돼서 효력이 발휘됩니까? 에너지부 내부 절차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내일 발의가 됩니까? 안 됩니까? 미 에너지부 내부 규정입니다. 미 에너지 내부 규정이기 때문에 내일 발효가 되고 안 되고 미국이 밝히지도 않을 것이고 하지만 현재로서는 계속 실무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특대형 외교 참사입니다. 그동안 외교부나
관련 부서는 뭐 했습니까? 미국 에너지부 내부 절차입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밝히게 되어 있지 않고 그 리스트와 관련해서 그 국가들과도 의논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게 나왔기 때문에 문제가 됐고 한미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것입니다. 1981년도에 우리가 민간국가 지정된 적이 있죠. 그렇습니다. 해제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13년 걸렸어요. 그렇게 어렵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권의 외교부와 강요들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미 수출품 관세율 10%는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보편관세 10%는 계속 적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적용됩니까? 4월 9일부터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상호관세만 유예가 되고 보편관세 10%는 계속 이제 부과가 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에는 어떤 부정적인 영향이 있습니까? 전반적으로 관세가 우리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예 기간 90일 동안에 관세를 철폐하거나 아니면 그 인하하는 방향으로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나가고자 합니다. 미국 언론에는 핸드폰이나 컴퓨터나 뭐 이런 거는 관세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현재로서는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제외되는 품목이 뭡니까? 그 말씀하신 그 지금 이제 컴퓨터 그다음에 그 개인 휴대폰 이런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외되지 않는 품목은 주로 어떤 건가요? 우리 핵심 수출품 중에? 지금 이미 그 품목별 관세에 따라 가지고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 대해서는 25% 관세가 적용이 되고요. 나머지 모든 수출품에 대해서는 10% 관세가 적용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컴퓨터와 개인 휴대폰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은 적용이 유예되는 것으로 어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은 이미 서로 합의가 돼서 2026년에 효력이 발휘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같이 또 협상할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평상시에 그런 지론이고요. 근데 현재로서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을 미측에서 공식 제안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가능성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로 대책을 세워놓고 있습니다만 이 자리에서 그 대응책을 말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국방부 차관 나와주세요. 예, 차관입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에 윤 정권은 알박기 인사를 계속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제가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뉴스 안 보세요? 예, 저희하고 직접 관련된 것이 아니어서 제가 유의 있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12월 3일부터 2월 20일까지 인사공고만 53회, 3월 25일 기준 15개 기관 63명이나 임명했어요. 국방부도 알박기 장군 인사를 4월 5일에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전반기 장군 인사 언제 할 예정입니까? 예, 원래 시기적으로 4, 5월에 해왔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4, 5월에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실 겁니까? 현재 관련된 것은 여야 총장들하고 관련된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군은 쿠데타에 비상계엄에 관여돼서 국민적 신뢰가 바닥에 떨어졌어요. 6월 3일 대선 이후에 다음 대통령이 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나요? 의원님이 장군 인사에 대해서는 아마 누구보다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4월, 10월 두 번의 장군 인사를 해야 되는 것은 장군을 진급시키는 문제보다도 그 장군들의 보직을 관리해 주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기를 놓치면 그 인사관리에 심대한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4월에 전역해야 되는 장군도 있고 그 전역 자리를 또 보직을 해야 되는 문제들이 같이 병합이 돼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이것을 그냥 멈춰라. 왜 6월 3일 이후에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군 인사라는 것이 어떻게 정치 일정에 맞춰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건 필요해서 하는 것이고요. 아마 우려하시는 것은 새로운 장군을 진급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보직 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전역 장군들의 자리를 보직을 통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서 연속성을 만들어주는 것은 저희들의 직무입니다. 그것은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장군 인사 너무 잘 알기 때문에 6월 이후에 하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한 달 차이, 별 차이 없어요. 구테타에 가담해서 군이 국민적인 신뢰를 잃었는데 장군 인사를 하면은 구테타 잔존 세력을 짚는다고 국민들이 의심할 거 아닙니까? 물론 국방부 차관은 공명정대한다고 하게 한다고 전 생각해요. 하지만 그런 오해를 받으면서 다시 군의 신뢰를 추락시킬 필요 있습니까? 한 달 사이에 예, 의원님 뭐 지적하시는 걸 저희가 유념해서 조치를 할 것이고 6월 3일 이후로라도 아마 말씀하신 대로라면 새로운 장관님이 또 보임을 하셔야 되고 그분이 인사를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셔야 되고 그렇다면 이것이 상당 기간 지체될 것은 뭐 저희들이 보지 않아도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체되는 것의 영향성이 크다고 생각하면 부득이하게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단 말씀하신 것 저희가 유념해서 적절하게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부득이하게 하지 마시고 6월 달에 새로운 대통령 오면은 전반기 인사는 아주 최소로 하고 가을에 대대적인 인사를 하면 되는 겁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그렇게 좀 해주기를 권고드립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제일 먼저 인수위에서 했던 것이 뭡니까? 대통령실 이전 문제를 가지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국방부 갑자기 건물을 뺏어서 들어가 버려서 국방부 너무나 곤란했습니다. 공간도 뺏어 들어가고 안보 공백에다가 군은 너무나 피해를 많이 컸죠. 지금 용산 대통령실 이전 다시 해야 된다는 여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대선 과정에서 대선 후보들이 공약을 낼 것이고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은 다시 옮길 확률이 많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그건 저희 국방부가 뭐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판단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은 또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자는 국방부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와서 첫 번째도 국방부가 피해고 마지막도 구테타의 군을 이용함으로써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군입니다. 저는 용산 대통령실 이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사후 조치들 하는 거 있잖아요. 뭐 있습니까? 예, 그 뭐 용산 지역에 있는 용산 재배치 계획과 연계된 다양한 것들이 지금 현재 한미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뭐 그 안에 있는 시설 이전 문제들도 있고요. 합참 이전도 2,390억 들여서 26년도 하는 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예, 현재 그 사업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6월 3일까지는 잠정 보류를 하기 바랍니다. 쓸데없이 예산 허비하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아마 사업 타당성 조사가 그 이전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나올 것이기 때문에 아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거기에 대한 판단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대통령실은 용산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비정상의 정상화가 돼야 됩니다. 그것이 청와대로 갈지 세종으로 갈지는 더 검토가 필요하겠죠. 여기에 대해서 국방부 차관 입장보다는 예비역 장군으로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것은 뭐 예비역 장군 또 뭐 국방부 차관 이런 직책적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뭐 정부 차원에서 판단이 되면 거기에 뭐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후속 조치 계획들이 잠시 보류하는 것이 예산 절감도 되리라고 봅니다. 김현태 707 단장 아직 특전사나 일부 요원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탄원서 707에서 김현태 단장을 위해서 받고 있다는 거 들었죠? 예, 들었습니다. 탄원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뭐 내용은 모르겠고 지금 보직 그 해임을 시킨 것에 대해서 인사소송을 위해서 본인이 탄원서를 뭐 받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듣고 있습니다. 두 개 다 문제라는 거 알고 있습니까? 근데 뭐 인사소송에 제기하는 것도 본인의 뭐 기본적인 권리고요. 또 거기에 탄원서를 받아서 제출하는 것도 권리인데 만약에 뭐 탄원서를 작성하는 것이 뭐 강압이나 강요회 이런 것들만 아니라면 저희가 사실은 뭐 제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강압적으로 한다면
그것이 뭐 강압적이라는 것이 확실히 명기가 된다면 탄원서로서의 효력은 발휘하지 못할 것입니다. 내용도 부적절해요. 국회의원 끌어내라거나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라는 지시한 적이 없고 조작된 뉴스와 혈혈단신으로 싸우고 있다.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파면 선고문가 배치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강압적으로 받고 있다라고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거 조사해서 관련자 처벌하십시오. 조사하시겠습니까? 제가 뭐 관련돼서 뭐 말씀을 하셨으니까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김현태 해외 도피하려고 했잖아요. 의원님 그 정확한 표현은 뭐 해외 도피라고는 아니고요. 자기의 보직에 대한 신청 문제가 있었는데 적절성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들도 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내란의 핵심 병력을 이끌고 간 주병력 지휘관이고 수사를 받는데 남수단으로 가기 위해서 추천서를 받아서 지원했고 안 되니까 인도 파키스탄 합동대 지원했죠. 추천서를 특전사 참모장 박정한 중장이 써줬다는데 맞습니까? 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뭐 참모장이 추천서를 쓴 것은 맞습니다. 추천서 내용 보셨습니까? 예, 뭐 확인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뭐 전반적으로는 특전사에서 김현태 대령이 특전사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뭐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식의 기조로 써 있습니다. 탁월한 능력,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인재다. 어떻게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로한 계엄군 지휘관을 탁월한 인재라고 특전사 참모장 이인자가 써줍니까? 아직도 특전사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거 조사하고 처벌하세요. 하시겠습니까? 예, 뭐 관련돼서 제가 확인은 하겠습니다. 행안부 나와주세요. 예, 행안부 차관입니다. 산불 대형 산불에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 안 됐습니다. 그래서 산불의 피해를 키웠습니다. 알고 계시죠? 뭐 산불이 났을 때 최근 3월 21일 날 중대부는 아마 즉시 가동이 됐고요. 전체적으로는 굉장히 고온 그리고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합니다. 기상의 영향도 있지만은 인재의 영향이 큽니다. 실제 컨트롤 타워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서 키운 면도 있어요. 그래서 행안부에서는 이걸 자세히 조사를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산불 관련해서 저희가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TK 지역인데도 손 놓고 있어요. 정부도 손 놓고 있고 대형 산불 주불이 꺼진 지 15일이 지났는데도 아무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그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번에 특별법, 호남권 산불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을 오늘 완료가 돼서 내일 발의하려고 합니다. 그 관련되는 것은 행안부도 관련되니까 적극 협조해서 산불 영남권, 네, 영남권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피해로부터 빨리 복원이 될 수 있게 행안부 적극 협조하시겠습니까? 예, 저희도 당연히 노력하겠습니다. 내란 속에 윤석열은 파면됐지만 내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공식과 사기 민주정부 출범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을 복원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